네. 잘 쉬고 왔습니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 세 번째 시간도 이어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두 번째 시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 중 재판상 이혼할 때 이혼 사유가 꼭 있어야 된다고 했죠. 이혼 사유 중에서 제 민법 840조 6호에 있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제 혼인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많은 이혼 사건, 재판상 이혼 사건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던 1호에서 5호까지 사유도 이것과 연결되는 것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참 이 수업에 앞서서 시험이 이제 기말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기말 시험과 관련해서는 제가 배운 강의한 내용에서 나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객관식 이런 것은 없어요. 객관식 같은 건 없고 다 논술실 형식으로 나올 거예요. 법학의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객관식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관식이 있을 수 있는데 주관식에는 우리 크게 서술형과 사례형이 있어요. 법학은 사례를 많이 가져서 다루는 거기 때문에 사례를 주고서 이걸 법적으로 해결해보라 뭐 이런 문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객관식 의미가 있고 서술형도 의미가 있고 사례형도 의미가 있고 다 소중해요. 그런데 이 교양민법 시간에는 서술형 중심으로 갈 거예요. 시험 문제. 그래서 어떠한 상황을 주고서 이 부분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갈 거예요. 어떤 제도라든가 어떤 권리라든가 무슨 규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는 형식으로. 그럼 본인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도 강의 교재에 제공됐던 내용을 중심으로 답안지에 표현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시험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열심히 듣는 학생들은 좋은 성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랄까 평가 방법도 학교에 평가 기준이 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학교가 제공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따를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기타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죠? 앞서 설명했던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사유가 있는데 이 사유가 있으면 이혼 사유가 되지만 설사 1에서 5호까지 해당되는 사유가 없다 할지라도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이 자체만으로 구체적인 이혼 사유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혼 사유가 돼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실은 1호에서 5호까지 사유와 관계없이 6호라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이 자체만으로 또 충분히 이혼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사실상 파탄을 전제로 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파탄주의를 취한 것이다. 유책주의가 아니다. 라고 첫 번째 시간에 설명했던 근거가 여기서 나오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견해가 우리 판례는 그걸 취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판례는 이 6호 이외에 6호만 있는 것이 아니라 2호부터 5호까지가 다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 즉 누군가의 배우자의 일방에 책임 있는 사유로 이런 2호에서 5호까지 사유가 발생하든가 또는 중대한 사유, 혼인을 결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든가 누군가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을 때만 비로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책 배우자의 청구권, 이혼 청구권이 문제되는 거예요. 권이 문제되는 거예요. 그건 좀 이따 배우고 하나 더 미리는 아니죠. 앞서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럼 도대체 기타 혼인을 개섭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는 무엇이냐? 그건 법에 정해져 있지는 않죠. 현실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재판상 여러 사유가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이제 이런 것이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잠깐만요. 중대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경우냐라고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돼요. 뭐냐면 배우자 일방이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에서 장기 수감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도소 수용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쉽게 말하면은 중대한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볼 경우가 많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어떤 경우냐면 부부간에는 무슨 의무가 있죠? 동거 의무가 있잖아요. 이 동거 의무 속에는 실은 부부로서의 성행위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배우자 일방이 성교를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중대한 사유, 즉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로 봐서 이혼 사유가 될 수가 없는데 성교 거부를 했대서 무조건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한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성교 거부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성교 거부를 했지만 하고 있지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직장 관계 또는 뭐 어떤 신체적 관계 등으로 인해서 그런 경우에는 성교 거부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는 이제 병과 관련되는 건데요. 병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이제 간단한 병은 아니겠죠. 중병이라든가 불치병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말하겠죠. 그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랬을 때 이런 것을 걸린 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간에 어떻게 되죠? 협력하고 도와주고 부양해 줄 의무가 있는데 병에 걸린 사람은 이혼하게 되면 사실상 내쫓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삼을 수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 면도 있지만 언제까지 불치병 내전 중병에서 도저히 회복 가능이 안 된다든가 막 치료가 난망하다든가 지극히 어렵다든가 이런 경우 언제까지 계속 혼인 상태로 묶어두는 것은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혼을 허용해야 될 거 아니냐. 요렇게
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세계관이라든가 철학이라든가 인생관, 부부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혼 사유로 보는 입장에서는 이런 정도라면, 불치병에 걸린 정도라면은 그때는 어떻게 된다? 이혼 사유로 보여야 될 것이다. 어떻게?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 그럼 우리 판례는 되게 어떻게 보느냐? 일반화시킬 수는 없지만 이 불치병 중에서 정신적인 불치병이 있고 어떤 신체적, 육체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정신적 불치병인 경우에는 이혼 가능성을 좀 더 높이 봐주는 것 같아요. 이혼 사유로. 육체적인 경우는 잘 안 봐주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서로 더 협력할 의무가 있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부부간의 애정이고 사랑이다. 왜? 부부는 이해관계로 만난 것이 아니니까, 사랑관계로 맺어진 관계니까,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실상 별거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도 실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도 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도박이 많이 문제돼요. 여자 일방의 도박. 상습 도박 같은 것을 말하겠죠. 이래 도박했다 그거는 아니겠죠. 그래서 전과도 있고 처벌받고, 그다음에 도박으로 해서 이제 생업이죠. 생업, 직업 같은 거에 소홀하고, 뭐 가정사도 소홀하고, 이런 것이 있을 때 이것도 역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봐서 이혼을 허용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이제 알코올 중독 문제돼요. 술. 그런 약물 있잖아요. 히로뽕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약물 중독. 알코올이라든가 약물 중독에 빠지는 경우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혼 사유로 봐줄 가능성이 높아요. 사유가 있다고. 이혼을 허용하겠다고 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낭비벽이에요. 그런데 이 낭비라는 것은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잖아요. 월 300만 원 받는 사람이 매달 뭐 핸드백이나 뭐 양복이라든가 넥타이라든가 구두라든가 뭐 목걸이라든가 뭐 술 먹는 거라든가 이런 식으로 막 200만 원씩 써본다고 해보세요. 이건 낭비병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월 2천만 원을 버는 사람이 200만 원 정도를 쓴다, 또는 300만 원을 쓴다. 그건 낭비병을 보기는 어렵겠죠. 즉, 이것은 경제적 능력이라든가 재산 상태라든가 수입 상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낭비병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낭비병이 있다고 보게 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데, 이것만 보고 쉽게 이혼은 안 해줘요. 어떤 경우냐? 극심한 낭비병. 아주 심한 경우를 말하겠죠. 극심한 낭비병. 이 있는 경우에는 이거를 이혼 사유로 봐주는 거예요. 그때 이혼 사유는 아까 설명했듯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어떤 사유? 중대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봐서. 해당된다고 봐서 이혼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은 주제죠. 그죠? 쉽지 않은 주제죠. 그건 결국은 뭔데? 이혼을 당사자가 원하면 웬만하면 해줘야 된다. 당사자 일방이 원하면, 한쪽이 원하면 웬만하면 해줘야 된다. 쉽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의 어떤 세계관과 철학과 인생관의 차이점이기도 하겠죠.
저도 실은 판사 시절에 가사 재판 좀 많이 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경우 해줄까? 어떤 경우 허용해주지 말을까? 참 어렵죠. 참 어렵죠. 또 하나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것은 이제 종교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잖아요. 오히려 신앙의 자유, 배우자 갑과 을이 결혼했을 때 을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만약에 갑이 못마땅히 하고 싫어할 수 있잖아. 거기까지는 뭐 괜찮은데 더 나가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한다든가 구박을 한다든가 그죠? 제한을 한다든가 라고 할 때는 오히려 갑이 이혼 사유가 되는 거예요. 갑에게 이혼 사유가 있는 거예요. 을이 아니에요. 오히려 을이 갑을 상대로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누가? 을이. 이혼 청구. 반대로 갑과 을 사이에 을이 너무 과도한 신앙생활을 해서 가정사라든가 자녀라든가 이런 데에서 소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때는 신앙의 자유가 있지만 가정을 지킬 의무도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혼 사유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랬을 때 중요한 것은 갑과 을의 태도예요. 즉 이런 게 있을 때 갑이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그리고 이성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조언해주고 요청하고 또 대안도 마련하고 무조건 못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다든가 못 갈 때는 어떻게 하자든 이런 나름대로의 대안도 마련해주고 이런 상태가 있을 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을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과도하게 신앙생활에 빠져 있을 때는 이혼 사유가 돼요. 이런 것도 없이 일방적으로 못 가게 하고 막 제한하고 하면은 오히려 갑에게 이혼 사유가 있다고 봐요. 이해되셨죠? 얼마만큼 중요한 것은 이 결혼 생활을 계속 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정성을 쏟고 있는지 누가 어떻게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의하셔야 돼요. 어떤 때는 갑이 이혼 당하기도 하고요. 을이 이혼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신경을 쓸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아까 좀 설명했는데 우리가 유책주의를 취한 데가 있잖아요. 유책주의. 그랬을 때 유책 배우자, 즉 이혼의 파탄에 이르게 된 사유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자, 책임이 있는 자, 그걸 유책 배우자라 하거든요. 자가 혼인을 청구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이혼을 청구할 수 있냐는 거예요. 왜? 유책 배우자 입장에서도 갑과 을 사이에 만약에 부부인데 갑의 잘못을 했어요. 혼인생활에. 근데 그로 인해서 갑과 을이 혼인생활에 파탄이 됐다면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 잘못은 갑에게 있지만 비록 그런 경우에도 갑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가 바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있다. 유책 배우자를 하더라도 혼인이 파탄됐으면 더 이상 계속 할 수 없으니까 끝내주는 것이 맞다. 혼인 관계를 해소시켜주는 것이 옳다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파탄주의가 됩니다. 인정할 수 없다. 유책 배우자는 말도 안 돼.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이혼을 하다 그래? 말도 안 되지. 그 허용해줄 수 없어. 하는 것이 바로 무슨 주의다? 유책주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뭐라고 했죠? 어떻게 본다고 했죠?
기본 원칙적으로 유책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되죠? 기본적으로 유책 배우자는 상대방이 이혼을 청구하면 그때 응한다든가 이혼을 할 수는 있지만 자기 스스로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원고가 돼서 이혼 청구할 수는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원칙을 강조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갑이 잘못은 했지만 도저히 저기 둘이 붙어놓을 수는 없는데 을이 이혼에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저렇게 할 것이냐. 저렇게 하면 자녀도 결국 오히려 불이익이 발생하고 자녀들한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 을한테도 실질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언제까지 저렇게 할 것이냐. 약간 예외는 두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도 몇 가지 경우에서는 예외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유책배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않는다. 어느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그럼 어느 경우에 허용하느냐? 가장 첫 번째는 이런 경우에 있어요. 오기, 감정 등으로 이혼을 반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미우니까 너도 당해보라고. 내 이혼해주나 봐라.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과 을 사이에 혼인을 했는데 갑이 부정행위를 했어요. 뭐 간통도 하고 뭐 다른 사람하고 사실상 살아요. 다른 사람하고. 예를 들면 병이라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갑이 잘못한 것이죠. 그랬을 때 을은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죠. 왜? 부정행위라는 이혼 사유가 있으니까. 발별사 있죠? 1호에 해당되니까. 그런데 을은 이혼하지 않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려고 해요. 그랬을 때 갑은 자기가 잘못했기 때문에 유책 배우자잖아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 청구를 못하고 이혼 청구하더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을이 본인도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는 걸 알아. 알고 있어. 근데 이대로 이혼해주면 그냥 병하고 결혼할 것 같아. 내가 누구 좋은 꼴 보라고. 이럴 수는 없어. 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했는데, 이렇게 희생했는데, 저 친구는, 저 배우자는 놀기만 하고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하고 만나서 결혼까지 하겠다고? 내가 그건 못 해주지. 라고 해서 혼인, 이혼을 거절한 경우가 있어요.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오로지. 우리 판례에 의하면 오로지라는 말을 표현하면 오로지 감정적으로, 오기적으로. 그런 경우에는 우리 판례가 이혼을 허용해 주기도 해요. 왜? 더 이상 혼인을 계속할 수 없다. 유책주의 예외인 거죠. 왜? 을은 책임이 없는데도 이혼을 당하는 거니까. 이혼이 되는 거니까.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혼을 허용해줘요. 두 번째는 예외. 두 번째는 잘못은 했는데 잘못이 상대방 배우자는 좀 덜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갑과 을이 부부인데 여기도 책임이 있어요. 뭐 부양원 같은 거 안 했어요. 여기도 책임이 있어요. 그럼 다 유책 배우자잖아요. 그런데 갑과 을의 책임이 연결돼서 작용해서 파탄에 이르게 됐어요. 즉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에 이르게 됐어요. 그랬을 때 갑도 책임 있고 을도 책임 있는데 을은 이혼을 원해요. 을은 이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문제되는 거예요. 즉 법원이 인정해줄 것인가 문제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원칙적 유책 배우자는 안 되지만 만약에 이혼을 원하는 갑이 을보다 유책의 정도가 굉장히 작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을의 유책 정도가 훨씬 클 수가 있잖아요. 잘못이 훨씬 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갑에게
비록 갑은 유책 배우자지만, 갑도 유책 배우자지만 이혼을 허용해줘요. 인정해줘요. 이해되셨죠? 을은 더 많죠. 중개사유가. 그랬을 때 을이 청구할 때는 그때는 허용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의 책임을, 혼인 파탄에 대한 부부간의 책임을 서로 책임의 경중을 가려보는 거예요. 비슷하면 안 해주고요. 커도 안 해주고, 상대적으로 작을 때는 무겁지 않은 채무, 그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할 때는 그때는 예외적으로 허용해 줄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오기만으로 이혼을 거부할 때 허용. 책임의 경중에서 가벼운 자가 무거운 자를 상대로 청구할 때는 허용.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또 하나는 부정행위가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미 부부 사이에 파탄이 난 뒤에, 파탄이 났어. 어떤 이유든 간에 막 서로 파탄이 나서 도저히 우리를 계속할 수 없을 것 같아. 누군가의 책임을 질지도 잘 모르겠어. 그랬는데 그 파탄된 후에, 파탄된 뒤에, 파탄된 상태에서 갑이 부정행위를 했을 때, 그때는 갑은 원칙적으로 유책 배우자지만 이미 파탄에 이른 뒤에 부정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줘요. 인정해줘요. 이런 것들이 예외 사유에 해당되기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갑이 잘못 많이 했는데 자기 잘못을 뉘우치면서 상대 배우자 또는 이 굉장히 중요한 자녀에 대해서 너무너무 배려해주고 잘해주는 거예요. 막 사랑도 해주고 자녀에 대해서 양육도 잘하고 막 더 신경 써주고 양육비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또 막 그 위자료 같은 것도 많이 주고 집 같은 걸 줘서 잘 살게 해주고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배려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배려라는 표현은 이상하지만 아무튼 이렇게 신경을 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배려라는 표현은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신경을 쓴다. 그런 경우에 갑이 이혼을 청구할 수 있거든요. 이혼을 청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 이혼을 허용해 줄 것인가도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아주 어려운 문제예요. 우리 판례는 이런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 줄 때가 있어요. 저 잘못했지만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자녀한테 잘하고 자녀 양육을 진짜 잘 키우고 정성과 사랑으로서 물질로서 배우자에서도 배우자의 생계를 유지하며 전혀 지장 없게 하고 라고 한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용해줘요. 수업이기 때문에 특정한 사건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신문상에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 지금 이혼 계속 중인 사건들도 있잖아요. 사회적으로 유명한 분들의 다 그런 것들도 이것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이것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거예요. 아까 또 오기로서 이혼을 거절하는 것인지 또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부정한 행위가 이미 파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행위인지 그 전부터 있었던 것인지 또 중요한 판단 사유가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2015년인가요? 2015년. 네. 대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이루어져요. 이혼 사건에 관한. 사건에 관한 중요한 판결이 있어요. 이 중요한 판결인데 쉽게 말하면 전원합의체라고 해서 대법관 모두가 참여하는 데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을 부판결이라 하거든요. 부에서 지금 4분의 대법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부에서 판결하는 것이 많지만 중요한 사건 판례를 변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때는 전원합의체라는 대법관 전체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13인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한 사건이 있는데 이 사건 2015년에 있었던 이혼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있었는데 여기서요 기가 막히게요. 기가 막히게 7대 6인가요? 열세 명이 했잖아요. 의견이 갈렸어요. 8대 5인가? 7대 6인가? 지금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아슬아슬한 거죠. 유책주의가 맞을 것이냐, 우리나라 민법의 태도가, 아니면 파탄주의라고 인정해 줄 것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아주 극명하게, 아주 비슷하게 견해가 나누어졌어요. 만mat했던 거예요. 근데 아무튼 다수 의견은 유책주의가 여전히 맞다. 우리 현재의 상황에서 유책주의를 깰 정도까지는 안 됐다라고 선교한 거야. 근데 이게 표 차이가 거의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파탄주의로 갈 수도 있어요. 유책주의에서. 그때는 유책 배우자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파탄만 이르게 되면, 파탄된 상태라는 것만 인정이 된다면 이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책주의가 그래도 옳은 것 같아. 잘못 없는데 이혼 방해? 말도 안 돼. 아이, 둘 사이에 부부관계 끝났으면 법도 인정해 줘야지 어떡하겠어. 그리고 그로 인한 배우자는 다른 제도를 통해서 보호를 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책 파탄주의를 인정한 판사들도, 대법관들도 이혼 시에 위자료 같은 걸 많이 준다든가 재산분할을 더 인정해 준다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보호를 해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는 파탄주의로 가도 큰 문제가 없다. 이런 논리를 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한 표라도 많은 다수 의견은 우리가 유책주의가 아직은 옳고 아직은 파탄주의를 선언할 상황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제가 한번 잠깐 읽어볼게요. 민법 잘 들으세요. 민법 지금 설명했던 840조 6호잖아. 우리가 지금 기타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사유에 관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아까 설명한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무엇이 대법원 판례가. 자, 민법 제840조 제6호 이혼 사유에 관하여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의견은 아직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유책주의가 계속 유지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대법관조차도 언젠가는 파탄주의로 바뀔 수 있다. 즉 무슨 문제다? 시간 문제다. 나는 암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속뜻이 달려 있는 거죠. 그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민법 제840조 제6구 이혼 사유에 관하여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아니하는 종래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은 아직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과 배치된다는 거예요. 그죠? 신의 성실이 원칙에 반하는 경과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 성실이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런 배우자의 이혼 청구는 혼인과 가족 제도를 형해할 우려가 없고 사회적 도덕과 윤리가 허용될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허용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만? 그런 잘못이 희석됐을 때만.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아까 그런 사유들이 있잖아요. 또는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이제는 유책 배우자의 책임을 추궁한다는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런 상태가 이르렀다면 그때는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를 허용해 주겠다는 것이 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 축출이혼, 쫓겨나는 이혼을 축출이라고 하거든요. 축출 이혼이 염려가 없는 경우는 물론 나아가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치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졌다면, 아까 설명한 거잖아요. 그런 경우라면은
세월이 경과에 따라 혼인 파탄 당시 현자였던 유책 배우자의 책임성이 낮아진다는 것이죠. 작아진다는 것이죠.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의 배우자 받는 정신적 고통도 조금씩 희미해진다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세월이 약이라는 뜻이겠죠. 시간이 치료해진다는 뜻도 있고요. 시간이 잊어지게 한다는 뜻도 있겠죠. 그래서 상대방 배우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 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 이혼 청구를 어떻게 한다? 허용할 수 있다. 가 다수 의견인 거예요. 그런데 6명의 대법관, 아까 다수견 7인이었고요. 이 6분의 대법관, 그러니까 한 표 차이가 난 거예요. 한 분이 열려가서 이것이 오히려 다수견이 되는 거야. 소수견인데 그에서는 이런 거 관계없이 그렇게 막 세월이 흐르고 무슨 상대방 배려해주고 상관없이 파탄만 일어났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혼을 허용해주잖아. 그것이 옳다. 그리고 그로 인한 부작용 같은 것은 다른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주고 보충하자. 이렇게 보자는 것이죠. 이 판결은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에요. 그래서 이 판결을 제가 강의안으로 올려놓을 겁니다. 자료로 이 판결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판결을 읽으면 좀 어렵기는 해요. 어렵지만 유책주의와 파탄주의에 대한 논거들이 쫙 나와요. 그리고서 본인의 생각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어떤 것이 옳을까? 한번 보세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중에서도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그죠? 그 이혼 절차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다음 주에는 이혼했을 때 법률 효과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이혼했을 때 법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부부관계는 어떻게 되고, 상속관계는 어떻게 되고, 재산분할은 어떻게 되고, 위자료 양육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친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이혼에 따른 법률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면, 그 중에서 재산분할, 그리고 위자료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계속 흥미진지, 계속 유익함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교양민법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조금 어렵죠. 생활법률보다는 조금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교양 시민이 되는 것이죠. 법적 지식은 무정돼서 불이익도 안 나갈 수도 있죠. 그죠?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건이 됐을 때 내가 불이익을 안 나갈 수도 있죠. 그리고 좀 더 한 사람은 로스쿨 진행해서 법조인이 될 수도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렵지만 생활법률보다는 확실히 고품격이다. 내가 볼 때는 물론 생활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필요한 것이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어려운 강의 청취하느라고 시청하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환절기입니다. 건강 조심해서 튼튼한 몸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내고요. 아주 보람 있는 학창생활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